민호 씨, 왜 벌써 집에 와 있어? 지난 28년 동안 내 아내였던 지수가 가레스를 통해 집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주방 식탁에 앉아 있는 나로부터 불 3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다. 그녀의 뒤에는 키 큰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녀의 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항상 아름다웠다. 175cm의 키에 약 66kg, 어깨까지 내려오는 세련된 갈색 머리. 그녀는 직장에서도 항상 전문적인 차림이었고 오늘도 단추 하나를 풀어낸 흰 셔츠에 검은색 린넨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 짧은 치마는 그녀의 훌륭한 각선미를 돋보이게 했고 7cm 굽의 하이힐은 그녀의 매혹적인 뒷모습을 강조했다. 그녀의 엉뚱한 질문에 나는 그저 이곳이 내가 사는 집이라고 짧게 답했다. 최근 몇 주간 부쩍 잦아진 그녀의 짜증 섞인 말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오후 3시 30분에 왜 집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지수를 첫눈에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곤 했다. 대기업 임원 사명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었던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여러 시간 동안 이어진 고위급 회의가 끝난 후 그녀가 나를 다시 로비로 안내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 법한 연애사가 되었다. 지수의 동행인인 그 남자가 지수를 비켜나 옆에 서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으려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리해 보이는 눈동자에 서린 불안감을 보고 나는 내심 놀랐다. 분명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지수에게 왜 예정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귀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수와 나는 첫 데이트 이후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그녀에게 쏟았다. 우리는 그녀의 상사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보험 중개 법인을 설립했다. 지수는 6년 만에 학사 학위를 따냈고 보조 역할에서 시작해 현재 커네티컷 하트퍼드 지사의 인사총괄 상무 자리까지 올랐다. 나는 거의 30년 동안 그녀를 조건 없이 사랑해왔고 그녀가 겪은 변화들을 묵묵히 지켜봐왔다. 그녀가 나에게 준 상처만큼이나 그녀에게 깊은 타격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나는 그녀에게 익숙한 비웃음을 날렸다. 지수는 당신이랑 할 말이 있어서 일찍 왔어라고 답했다. 나는 우리 둘이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녀에게 물었다. 동행한 남자는 자신을 소개할 기회를 잡고는 자신이 켈러먼 로펌의 신입 변호사인 김태우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지수와 밀접하게 협력해온 인물이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무시했다. 지수와 시선을 고정한 채 나는 폭발하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당신이 정확히 누구이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첫 끼를 박았다. 아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읽었다. 내가 그가 이전에 협박했던 일들을 언급하자 그녀는 움츠러들었다. 나는 왜 내 집에서 이런 자식에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자문했다. 나는 그를 가리켰다. 평소 불안해하고 당황하던 지수는 사실 철저한 계획가였다. 그녀와 이 자식은 아마 이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짜왔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배신당한 채 순응하며 살아온 남자였다. 김태우를 힐끗 보니 웃음이 났다. 그의 괄약근이 지금쯤 꽉 조여지고 있을 것이며 곧 나만큼이나 고통스러워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수와 그녀의 내연 남은 마음을 가다듬으려 심호흡을 몇 번 하는 듯 보였다. 나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그들의 계획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술을 3잔 준비할 테니 거실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지수는 레드와인 1잔을 요청했고 옆에 있던 남자는 내 제안에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는 지수에게 들었다며 내가 독한 위스키와 수제 맥주를 좋아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는 버번 위스키와 수제 맥주가 좋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뒤 주방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바의 카운터로 향했다. 방을 나가자마자 주방을 지나 거실로 향하는 그들의 긴박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몇 분 후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지수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메를로 와인을 건넸고
남자에게는 튤립 모양 잔에 담긴 앰버 에일을 따라 주었다. 나는 그들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잔을 들어 올린 뒤 알싸한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남자도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색깔과 탄산을 살폈다. 그는 앰버 에일의 풍미가 깊다며 원산지를 물었다. 나는 그것이 마트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맥주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자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고 지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내가 평소에 그 맥주를 나귀 오줌보다 못하다며 최악의 맥주라고 비난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녀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냉정하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 자리에서 무례하고 거만하게 구는 나에 대해 그녀는 실망감을 표했다.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나는 그녀의 비난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제 대화를 제대로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내 아내 지수로부터 어떻게 예의 바르고 격려하며 사랑 넘치는 대화를 하는지 한 수 배우기를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지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시선을 피했다. 김태우가 대화를 주도하려 나서며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고 그를 쳐다보며 처음엔 나를 하사장님이라고 부르더니 어느새 제멋대로 내 이름을 부르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나는 반드시 하사장님 혹은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못 박았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경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우가 말을 잇지 못하게 하고 나는 지수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논의하고 싶어 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물었다. 김태우가 대신 대답하려 하자 나는 아내와 대화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당신의 그 대단한 맥주나 마시며 입 다물고 앉아있으라고 쏘아붙였다. 지수는 분노에 차서 오늘 오후 나의 행동이 불쾌하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요구를 고려하는 척 고개를 끄덕인 뒤 과연 나의 행동이 그녀가 한 짓보다 더 나쁜 것인지 물었다. 지난 6주 동안의 일에 대해 지수는 당황하고 초조해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내 연남은 숨을 죽였다. 아마도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나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털어놓았다. 그녀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 더 화가 나는지 아니면 나를 바보 취급한 것이 더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수는 경악하며 눈을 가늘게 떴고 사무실에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는 식의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그녀는 2주 전 나는 내 불륜 의혹을 경고하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이메일에는 내가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누군가와 손을 잡고 키스하는 사진 3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가 상황을 수습하려 말을 이어가려 할 때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이혼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부정하며 소파 끝으로 다가와 앉았다.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린 채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다. 지수는 김태우와의 관계가 그저 짧은 유희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김태우가 이 지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없었고 곧 안정적인 여자친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일편단심의 관계를 맺기로 약속했던 처지에서 이런 상황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혼이 자신의 미래 계획에 더 적합할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수는 내게 이혼하기 싫다는 말을 그만두라며 아마 나도 속으로는 이혼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녀는 김태우와의 관계를 단순한 일탈로 묘사했다. 그것은 단순한 끌림과 삶의 자극을 원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었으며 곧 정리할 것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다. 나는 버번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 방에 있는 모두가 그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반응을 예상하며 나는 왜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외도라고 믿어야 하는지 혹시 51번째 외도는 아닌지 따져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함께 일궈온 가정을 생각해보라고 충고했다. 이제 딸인 민지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속도를 줄이고 멋진 노후를 계획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김태우와의 이 짧은 불륜도 몇 년 뒤면 끝날 것이라고 비꼬며 그들에게 마실 것을 더 권하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서 내 잔을 다시 채웠다. 내가 돌아왔을 때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은 나의 이런 무례함을 결코 놓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밀착해 무언가 소생거리며 대화하고 있었다.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나는 혐오감을 드러내며 말해보라고 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수의 말대로 그들의 관계는 짧은 불륜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유부녀와 엮인 것에 대해 후회를 표하며 이전에는 결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지수의 훌륭한 자질들을 칭찬했고 내가 언급한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혼이 가져올 장기적인 해악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함께 쌓아온 것들을 쉽게 버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덧붙여 그는 지수와 내가 결혼 전에 썼던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작성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법이 바뀌어 법적 효력이 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의 유효성을 부정했다. 나는 내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한탄했다. 그가 법적 요약을 마쳤을 때 나는 지수를 향해 내 무력감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가 왜 하필 텍사스 서던 대학교 로스쿨을 꼴찌로 졸업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비꼬았다. 그 학교는 전국에서 항상 최악의 로스쿨 10위 안에 드는 곳이었다. 지수는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나는 적을 알라는 것이 내 좌우명 중 하나라고 짧게 답한 뒤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그녀는 이번 주말을 김태우와 함께 보낼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세부 일정을 읊조렸다. 오늘 밤은 그의 아파트에서 자고 내일은 서울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했다. 금요일과 토요일 밤을 서울에서 보내고 일요일에 귀가할 계획이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뻔뻔한 말들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그녀가 내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을 읽어주길 바랐다. 나는 우리가 분기마다 서울에서 가졌던 주말 휴식의 전통, 아름다운 밤과 따뜻한 추억들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지적했다. 나는 그 추억들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내 심정을 공유했고 지수가 외도 상대를 닮아가는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수는 내 고통을 감지하고 반응했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끝내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극도로 초조해졌고 그에게 그의 아내가 이 상황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물었다. 지수는 김태우가 사별한 호라비이며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내 말을 가로막았다. 심지어 그 불륜남조차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 애쓰는 듯 보였다. 나는 아내의 마지막 말에 얼굴을 찌푸리며 비웃음을 날렸고 김태우와 그녀의 대조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나는 주저없이 그가 정말 호라비가 맞는지 물었고 김태우는 머뭇거리며 그렇다고 답했다. 나는 의자 옆 배낭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김태우의 죽었다는 아내 민경 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읊었다. 그녀는 디트로이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다. 서류에는 남편 김태우와 두 딸 미나, 서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가 아이들의 학업이 끝나는 대로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하트퍼드로 이주할 계획이며 이미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 결혼 생활이 파탄난 와중에도 지수의 표정을 보는 것은 묘하게 통쾌했다. 지수는 나에게 이게 사실이냐며 자신을 속인 거냐고 따졌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사기꾼과 거짓말쟁이가 서로의 부정직함을 탓하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다고 답했다. 김태우는 서둘러 지수의 손을 잡으며 개입했다. 그가 지수의 손을 잡는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더 이상 상관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수의 내연 남은 사과를 시작하며 자신의 기만을 고백했고
그녀를 원한다고 말했다. 내 앞에서 대놓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꼴이라니 구역질이 났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지수는 그의 손을 맞잡더니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김태우와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 예전으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그 말들이 오갈수록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마치 내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들의 기만과 배신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불확실한 눈빛을 교환하며 내 정당한 요구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했다. 나는 단 30분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들은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다. 나는 몇 개의 줌 회의를 설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익힌 기술이었다. TV 화면이 켜지자 나는 박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다. 소개를 마친 뒤 나는 지수와 그 옆에 남자에게 내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배석해 있음을 알렸다. 이 변호사는 지체 없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지수 씨라고 불리게 된 아내에게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미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했다. 그는 그녀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기한을 고지했고 이를 어길 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외도가 이혼의 주된 사유임을 밝히며 사립탐정이 수집한 김태우와의 불륜 증거들을 언급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들의 얼굴에 경악이 서렸다. 이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나는 지수 앞에 탁자에 두 번째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묵직한 소리에 두 사람이 움찔했다. 나는 그 안에 이혼 소장 사본과 탐정의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다고 알려주었다. 지수가 서류에 손을 뻗는 동안 그녀는 잠시 화면을 쳐다보았다. 나는 우리가 혼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법에 따라 2년마다 갱신하며 공증까지 마친 그 계약서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지난 28년 동안 지수가 매번 직접 서명하고 공증받은 서류였기에 나는 승소를 자신했다. 이어 나는 하사장 중개법인 이사회의 결정을 전달했다. 어젯밤부로 지수는 모든 회사 직무에서 해임되었으며 우리 회사와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 나는 회사 차량 반납, 법인카드 및 휴대폰 해지, 각종 클럽 회원권 박탈 등의 조치를 나열했다. 또한 혼전 계약서에 따라 공동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공동 계좌를 동결했음을 알렸다. 우리는 재산의 80-20 분할을 요구했으며 집의 소유권은 내가 갖기로 했다. 나는 이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30일 이내에 지수가 모든 개인 짐을 싸서 집을 나가야 한다는 퇴거 명령도 포함시켰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없으며 지수의 변호사가 설명해줄 몇 가지 부채 상환 의무가 남아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더 보충할 것이 있는지 묻자 나는 충분하다고 답하며 그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TV 화면이 꺼지자마자 지수는 벌떡 일어나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나를 향해 그녀는 궁금한 게 많다며 변호사들을 다시 불러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며 답변을 듣고 싶으면 본인의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자 지수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비열한 미소와 함께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옆에 있는 김태우에게 이 상황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적 소견을 물었다. 그의 침묵에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극도의 절망감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를 향해 TV 리모컨을 흔들며 비웃음을 참지 못했고 곧바로 두 번째 줌 회의를 시작했다. 나는 제이크 사장님에게 연결을 시도했고 그는 회의가 있어 짧게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김태우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24시간 이내에 사무실 짐을 치우지 않으면 모두 폐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수에게는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지수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녀의 떨리는 몸을 보며
나는 그녀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이크 사장님은 고위 임원인 지수의 행동에 깊은 실망을 표하면서도 29년간의 헌신을 고려해 하트퍼드 지사의 자리는 없앴지만 뉴욕 올버니 지사의 비슷한 보직을 제안했다. 그는 결정을 내리는데 일주일, 2주 하는데 30일의 기한을 주었다. 화면이 다시 꺼지자 지수는 눈물을 쏟았고 김태우는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나는 그 자식을 비웃었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듯 보였다. 나보다 젊고 덩치도 컸지만 불행히도 그는 돌처럼 멍청했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고 화면에 나타난 민경 박사에게 물었다. 들리십니까? 이 자식의 목소리가? 지수와 남자는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벌리고 있었다. 화면 속 아름다운 금발 여인은 차분했다. 민경 씨는 김태우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리며 조만간 소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미시간에 남을 것이며 병원 직위도 유지했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김태우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민경 씨의 얼굴에는 오직 혐오감뿐이었다. 그녀는 김태우가 이전에도 불륜 때문에 여러 번 직장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나의 제안으로 시작된 그녀의 추가 조사는 김태우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김태우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읊었다. 지수는 할 말을 잃었고 민경 씨는 비웃으며 김태우에게 다시는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김태우는 나를 위협했다. 나는 주저없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그를 겨누었다. 총구를 마주한 김태우는 비틀거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당장 나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침묵하든지.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다행히 상황은 정리되었다. 나는 화면으로 고개를 돌려 지수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동정심은 생기지 않았다. 가슴 아픈 광경이었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수는 지난 2주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울먹였다.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신적 지지가 필요한 처지가 된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며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상황의 황당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지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상담사 박 박사님이 나에게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의 뜻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수를 향한 내 사랑이 그녀의 결점과 심지어 불륜까지도 눈 감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에게 내 깊은 사랑을 전했다. 동시에 그녀가 나만큼 그녀를 열렬히 사랑해줄 사람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수는 여전히 슬퍼하며 상담을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모욕과 무시를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극복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수는 박 박사님과 오늘 계획을 상의했을 때 박 박사님이 복수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처음 세 개의 줌회의는 정당한 대응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줌회의는 그녀의 정신적 회복을 늦출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박 박사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회의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 고통을 너도 똑같이 느껴야 했다. 내가 네 번째로 리모컨을 들어 그녀를 향해 흔들자 그녀는 겁에 질려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내가 버튼을 누르자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본 지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내 딸 민지가 나타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는 화답했다. 지수는 절규하며 따져 물었다. 민지가 말을 가로챘다. 그녀는 지수가 내연남과 나누던 대화를 다 엿들었으며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엄마에 대한 깊은 실망과 혐오감을 드러내며
엄마의 행동이 얼마나 추잡하고 가련한지 쏘아붙였다. 지수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민지는 냉정했다. 엄마의 행동은 이기심과 자아도취의 결정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수는 민지가 독립한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호소했지만 화면 속 민지의 표정은 싸늘했다. 자신의 불행을 딸 탓으로 돌리려는 거냐고 반문했다. 지수는 보스턴에 가서 대화하자고 애원했지만 민지는 거절했다. 그녀는 엄마가 새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을 언급하며 자신은 케이프 코드 근처에서 조용히 가족 행사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리며 사랑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하고만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가 가져온 그 어둠 속에서 축하받고 싶지 않다고 못 박았다. 지수는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초대해달라고 매달렸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엄마가 몰고 온 이 혼란을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꺼지고 지수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조용히 권총을 챙겨 허리춤에 감췄다. 나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갈 것이며 이 시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통보했다. 지수에게는 당장 필요한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 했다.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답변이 올 때까지 대략 일주일 동안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령했다. 내연남에게는 내 실력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3일 이내에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월요일 아침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그 비참한 패배자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서울에서의 환상적인 주말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상기시켰다. 내 이름은 성진이다. 56세이고 키는 173cm 정도지만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내 소울메이트라고 믿었던 아내 미경과 22년째 살고 있었다. 미경은 45세로 금발은 아니지만 눈부신 미모를 가진 여자였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비록 그녀가 가끔 내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나는 그녀를 아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특수부대에서 8년간 복무하며 폭발물 전문가로 활동했고, 이후 6년간 공학을 공부했다. 그 후 내 회사를 설립했고, 지금은 수백억 대의 자산 가치를 지닌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군 시절 겪은 심리적 고통 때문에 4년 동안 상담을 받았던 과거는 소수의 지인만 알고 있다. 나는 입대 전부터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미경은 나를 믿지 못해 한 번도 내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나는 미경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고 2년 뒤 결혼했다. 그녀는 유서 깊은 재벌가의 딸이었다. 그녀의 집안은 나를 마치 머슴 대하듯 무시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위해 평창동에 대저택을 지어주었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정우는 21살, 작은아들 현우는 19살이었고 둘 다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최고급 외제차를 사주었고 나는 10년 된 낡은 트럭을 몰고 다녔다. 하지만 6년 전부터 가족들은 나를 소외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오직 엄마인 미경의 말만 따랐다. 나는 8년 전 내 절친이라고 믿었던 종현이를 회사에 채용했다. 아이들도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런데 1년 전 미경이 실수로 열어둔 이메일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를 혐오해왔고 그녀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내 아들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종현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6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비웃어왔다. 종현은 내가 그를 채용하기 훨씬 전부터 미경과 부적절한 관계였다. 내 친구 종현은 내가 미경과 결혼한 것도 그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알고 키우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조롱했다. 장인어른은 나에게 혼전 계약서를 강요했었고 나는 순진하게 서명했다. 그 계약서는 결혼 25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외도 한쪽은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군 시절 동기인 진수가 감시 전문가인 민호를 소개해 주었다. 민호는 미경과 아이들의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집안 곳곳에는 도청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그들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진수의 조언이 없었다면 나는 폭발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폭력 대신 그들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돈을 뺏고 명성을 실추시키며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말이다. 종현과 그의 무리는 내 혼전 계약서와 불륜 사실을 비웃으며 내가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장인어른이 내가 투자받은 것처럼 꾸며 내 회사를 종현에게 넘기려 모의하는 영상도 확보했다. 그들은 수년 전부터 내 사업을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다. 종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도 다 치밀한 계산이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군대 동기들 뿐이었고 그들과의 인연에 깊이 감사했다. 나는 민호를 회사 전산 고문으로 채용해 보안망을 장악했고 아군과 적군을 명확히 구분해냈다. 이혼을 준비하는 1년 반 동안 나는 철저히 연기했다. 나는 애정 없는 관계를 견디며 겉으로는 평온한 남편인 척했다. 그녀가 나를 무시할 때마다 나는 복수를 다짐하며 가끔은 그녀를 유혹해 정신적인 타격을 주기도 했다. 종현을 일부러 장기 출장에 보내 미경이 그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종현이 내 최고의 파트너인 양 연기하며 그녀를 기만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유전자 검사까지 몰래 진행해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들은 내가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뒤 종현이 회사를 물려받는 시나리오를 꿈꾸며 나를 비웃었다. 나는 경쟁 업체 사장을 만나 회사를 헐값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의 정직함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법률 대리인들에게만 판매 이유를 비밀리에 공유했다. 내가 고용한 법무법인은 장인어른에 대한 나의 증오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나를 도왔다. 그들은 나에게 비밀 계좌와 새 휴대폰을 만들라고 조언했고 미경과 아이들에게 차를 새로 사는 대신 리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덕분에 매년 새 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그들은 좋아했지만 이는 내 자산을 줄이는 전략이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정리해 창고에 보관했다. 사람들은 내 등 뒤에서 때로는 대놓고 나를 비웃었다. 나는 미경에게 절세를 위해 소득 신고를 따로 하고 집의 명의를 그녀 앞으로 돌리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녀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새로 받았고 그녀의 가족들은 이혼 시 집을 차지하기 쉬워질 거라며 환호했다. 내 변호사들도 내 신용 점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천했다. 그녀가 수영장을 만들고 집을 고치고 싶어 할 때도 나는 그녀 명의의 추가 대출을 받아 마음대로 하게 해주었다. 집 명의가 그녀 것이니 대출도 그녀 몫이었다. 대출금의 절반은 공사비로 썼고 나머지 절반은 내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나는 모든 고지서를 그녀 명의로 돌렸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자선단체로 변경했다. 나는 소문 없이 회사를 매각했고 새 주인은 종현과 그의 일당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고용 승계하기로 했다. 1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장인 장모와 종현까지 포함한 온 가족에게 유럽 2주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뒤에서 나를 비웃었겠지만 그 여행 경비는 모두 미경의 대출금에서 나갔다. 나는 그 사이 강원도 깊은 산골에 20만 평의 땅을 샀다. 그곳은 오직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는 요새 같은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 별장과 경납고를 지었고 입주 준비를 마쳤다. 나는 또한 춘천에 큰 창고가 딸린 집을 하나 더 샀다. 그곳은 내 캠핑카를 보관하고 여행을 떠날 때 거점으로 삼을 곳이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군대 동기가 내 대신 캠핑카를 등록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이메일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가 혼자 알아서 살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미경의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집세, 보험료, 공과금, 납부를 모두 중단했다. 모든 명의가 미경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녀의 신용등급은 바닥을 칠 것이었다. 나는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해 모든 고지서가 그곳으로 가게 했고 내가 관리하는 척 연기했다. 이혼이 끝나면 그녀는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내 회사 매각 대금은 해외 계좌에 있어 그들은 단 한 푼도 찾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일부러 회사가 어려워져서 넘어간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나는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며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내 부재를 오히려 반기며 떠났다. 여행 전날 밤, 나는 미경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고, 그녀는 만족해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종현은 지난 수년간 그녀와 관계를 맺어왔지만 나만큼 그녀를 잘 알지는 못했다. 그들이 유럽으로 떠난 후 나는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짐을 챙겼다. 민호는 감시 장비들을 회수했고 나는 이삿짐 센터에 현금을 주고 짐을 강원도로 보냈다. 옷가지와 공구, 낚시 장비, 그리고 내 병기들을 챙겼다. 가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분했다. 나는 그들이 내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모든 흔적을 지웠다. 나랑 낚시 한번 가지 않던 아들놈들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기존 휴대폰은 직장 동료에게 맡겼다. 미경이 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한 달 정도 더 휴대폰 명의를 유지했다. 동료에게는 아내의 전화를 받지 말되 발신 기록은 남겨두라고 당부했다. 그 후 나는 장인어른 댁으로 가서 모든 불을 켜두고 미경의 노트북으로 대학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장인어른 댁에서 일주일간 공짜 술 파티를 연다는 글이었다. 나는 그들이 겪을 혼란을 상상하며 웃었다. 나는 모든 공동 계좌를 닫고 신용카드를 취소했다. 내 손엔 거액의 현금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내 트럭을 중고차 딜러에게 6천만 원에 팔고 3일 뒤 강원도로 향했다. 아내의 이메일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내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미경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나는 여유롭게 국도를 타고 경치를 즐기며 현금을 써가며 이동했다. 속초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를 거쳐 마침내 남한의 요새로 들어갔다. 그들이 유럽에서 돌아왔을 때 평창동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내가 꾸민 일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사라진 것보다 집이 망가진 것에 더 분노했다. 경찰이 내 행방을 묻기 시작한 건 그들이 귀국하고 나서도 한참 뒤인 일요일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혼 위임장을 맡겼고 2주 뒤에 연락하겠다고 통보했다. 월요일 아침 미경은 이혼 소장을 받았다. 불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종현과 그의 무리들은 내 계약대로 모두 직장을 잃었다. 미경은 통장 잔고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차는 압류당했고 공과금은 체납되었으며 집 대출금과 세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결국 그녀와 버릇없는 자식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처가 식구들이 운영하는 낡은 모텔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종현 역시 모든 재산을 잃고 그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BMW 대신 낡은 중고차를 타게 되었고 사립탐정을 고용해 나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와 그들의 추악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들의 불륜 기간, 나를 파멸시키려던 음모, 중산층을 경멸하던 그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본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터지면서 담당 판사조차 뇌물수수 혐의로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 자식인 줄 알았던 아이들은 끝내 나를 외면했다. 5년 뒤 나는 서울을 다시 찾았다. 그들이 자주 가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는 그들과 마주쳤다. 긴 머리에 턱수염, 근육질로 변한 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로 최고급 샴페인을 한 병 보냈다. 5년 사이에 그들은 20년은 늙어 보였다. 한참을 나를 쳐다보던 미경이 비명을 질렀다. 이 나쁜 자식, 그녀가 나를 알아보자 종현이 달려들었지만 나는 가볍게 그를 제압했다. 미경은 자기 가족을 망가뜨렸다며 나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나는 연행되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대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식당 CCTV에는 내가 샴페인을 대접하고 평화롭게 대화하려던 모습과 그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당방위였다. 장인어른의 백도 이제는 통하지 않았다. 미경은 내가 묵는 호텔로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고 나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담담하게 그들의 음모를 먼저 알아차렸고 먼저 행동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녀와 종연의 불륜, 나를 향한 증오. 나는 도청이나 이메일 감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모텔방 신세를 지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 나를 조종하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고백했다. 종연과의 관계를 들키지 않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 짜릿했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강원도로 향했다. 그들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허덕이는 동안 나는 나만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신용, 재산, 명예, 모든 것이 무너진 그들은 평생 나를 떠올리며 고통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였다.